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파업은 오늘로 51일째입니다. 밤사이 노사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 막판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파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재묵 기자, 오늘이 분수령이 될 텐데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협상이 새벽 1시가 넘도록 이어졌지만 양측이 아직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 오전 8시부터 교섭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고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은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입니다. 양측은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인상 4.5%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임금 인상 요구안을 크게 양보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고발은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불법 파업에 아무 처벌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지만 양측 모두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태도 역시 보이고 있어 오늘 협상이 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우조선이 내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만큼 노사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협상은 사실상 파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오늘이 파업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파업 관련한 경찰 공권력 투입 역시 보류됐습니다. 당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섭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공권력 행사는 아직 이르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협상장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오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정부도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청노조, 그러니까 대우조선 본사의 노조는 금속노조가 하청노조의 편만 들었다며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심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만 4,700여 명의 조합원 중 70%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간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가 대우조선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파업 손실은 곧 대우조선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8,165억 원, 8월 말엔 1조 3,59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지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금속노조를 탈퇴까지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우리 조합원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표는 제적 인원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탈퇴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지회는 4년 만에 다시 기업형 노조가 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전체 조합원 중 4분의 1이 빠집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서야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규직의 요구가 매우 과한 요구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자세로 정부가 나섰다면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도 있었다. 이번 투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후 개표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또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45분간 회동했지만 마감 시한인 어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막판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소식은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5분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또다시 협상 마감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내일 오전에 의장님과 함께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사수를 주장해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중 과방위 자리를 포기하고
국민의힘 역시 한 곳을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로 일관하면서 국회 공백은 5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 타결 즉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회 사무총장 임명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50일 넘게 공전하면서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은 무더기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파력이 가장 빠른 걸로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 BA.2.75 변이 확진자가 또 발견됐습니다. 2주 전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그제 확인된 거라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게 우려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국내 위중증 환자도 4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국내 두 번째 BA.2.75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외국인 여성 A씨로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하고 이틀 뒤 확진됐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에 2주가 소요되면서 그제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시점으로는 지난 11일 국내 첫 케이스로 알려진 확진자보다 앞선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력도 더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도 탁월해서 이미 켄타우로스 전파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A씨와 접촉한 18명 중에서 1명이 지난 14일 확진돼 이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7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위중증은 40일 만에 100명을 다시 넘겼습니다. 전북 전주의 고등학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번지면 후행지표인 위중증 환자도 따라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기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의 효능을 확인했다면서 BA.2.75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대 치명률이 40대보다 4배 높은 만큼 4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50대의 경우 40대에 비해 치명률은 약 4배, 중증화율은 약 3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민 10,000명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9월 초 발표하고 방역 대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66,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단 2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1.79배 늘어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3만 6천여 명으로 54.6%, 비수도권에선 3만여 명으로 45.4%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79세의 고령인 만큼 우려도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언제 전해진 건가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이 공식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은 전날 저녁부터 간헐적으로 마른 기침과 콧물이 흐르고 피로감을 느끼는 가벼운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The president is fully vaccinated, double boosted. His risk of serious illness is dramatically lower. 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증상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생으로 미국 나이로는 79세, 사실상 80세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두 차례 코로나19 백신과 추가 부스터샷까지 모두 4번의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에 트위터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inquiries and your concerns. But I'm doing well. I'm getting a lot of work done. I'm going to continue to get it done. And in the meantime, thanks for your concern and keep the faith. It's going to be okay.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중동 순방을 다녀왔고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 전망대가 21m 상공에서 멈춰 2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2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레고랜드는 롤러코스터도 석 달 사이 4번이나 멈추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의 상징인 41m 타워 전망대가 중간 지점인 21m 높이에 멈춰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 차를 연결해 이용객들을 구조합니다. 타워 전망대가 멈춘 건 어제 오후 12시 29분쯤. 소방대원들이 2시간 30분 만에 이용객 1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레고랜드 측은 사고가 발생한 뒤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약 3시간 뒤에 언론에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에서 멈춤 사고가 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석 달 사이 롤러코스터가 4차례나 멈춘 데 이어 타워 전망대까지 멈춰선 겁니다. 잦은 멈춤 사고가 방문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왜 다시 타기 싫죠? 저거 멈추기 전에 탔죠. 불안하죠. 글로벌 테마파크로 이목을 끌며 문을 연 레고랜드가 석 달도 안 돼 멈춤파크, 불안파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검찰이 코인 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7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그젯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았나요? 혐의 입증할 만한 걸 찾으셨나요? 검찰이 권도영 대표 등 테라폼랩스 경영진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거래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이 없어져 압수수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신병 확보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권 대표가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인터폴 수배나 여권 무효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루나 테라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서민 대상 경제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박탈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대한 중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도 수집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사범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아파트 품격을 위해 화물차는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주차해달라.
최근 한 트럭 차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며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지하에 주차해둔 차량에 쪽지가 꽂혀 있었는데 황당하고 무례한 내용에 놀라 CCTV를 확인해 보니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이가 놓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차주는 서러워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라며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에 지난 2016년에도 다른 화물차 차주가 비슷한 내용의 쪽지를 받은 일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는 미관에 안 좋으니 앞이 아닌 뒤쪽에 주차해달란 내용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 어떤 차량을 앞에 주차해야 품격이 올라가는 거냐, 품격이 없는 건 쪽지 내용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8일부터 직원들에게 신분증 녹음기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승객들의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평소에는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다가 유사시 뒷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는 2020년과 지난해 모두 100건이 훌쩍 넘었다는데요. 그동안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녹음기를 이용해 손쉽게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공사는 정도를 넘은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영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선 한인 식당을 노린 강도들을 사격 실력으로 제압한 한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강도들에게 순순히 끌려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자세로 총을 발사하며 상황이 반전됩니다. 지난 18일 저녁 상파울루의 한인 식당에 강도 여럿이 들이닥쳐 주인과 손님들을 인질로 삼았는데요. 식당 주인을 집으로 데려가 현금까지 빼앗은 이들의 수상한 움직임은 마침 사격 선수인 한인 이웃의 눈에 띄었고 그가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는데 그의 기민한 대처로 경찰은 나머지 강도도 투항시켜 인질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다고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누리꾼들은 강도들도 사격 선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하며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있었죠. 공수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통신 조회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며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MBN 법조팀 기자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통신자료 내역입니다. 이름과 주소,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지난해 8월과 10월 검찰과 공수처가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조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막기 위해 자체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유럽도 결국 통화 긴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요.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유럽중앙은행이 고육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존에 예고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대신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이고
빅스텝을 밟은 건 무려 22년 만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물가 상승 수준이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flation increased to 8.6% in June. Surging prices were again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overall inflation.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의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 나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크게 올라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유로존을 불황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4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영국도 빅스텝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UN, 튀르키예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스탄불에서 대표단이 모여 UN이 제안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2천만 톤이 넘는 곡물의 수출길이 막혀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 한 동물원에 멸종 위기에 놓인 아기 오랑우탄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오랑우탄은 태어난 지 이제 5달 됐는데요. 이 동물원에서 세심한 관리로 이렇게 오랑우탄의 번식을 돕고 있다네요. 오랑우탄 머리에 뭔가 달려있는데요. 태어난 지 5달 된 귀여운 아기 오랑우탄입니다. 엄마 어깨에 매달렸다 밧줄에 매달렸다 혼자 잘도 노는데요. 이들 보르네오 오랑우탄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개체 수가 50% 감소했고 자칫하면 20년 안에 자연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의 이 동물원이 유일하게 이 동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네요. 아마존 자회사인 죽스가 로봇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매끈하고 네모난 모양으로 앞뒤 양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한데요.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볼까요? 시범 주행 중인 로봇 택시. 사람이 지나가자 사람을 인지하고 멈춰서는데요. 이 택시엔 운전자가 없습니다. 손님이 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 최대 4명까지 탑승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로봇 택시는 현재 시험 운전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핸들이나 페달과 같은 주행 제어 장치가 없어서 실내 공간이 아주 넓다네요. 땅 위에 천연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자연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다 함께 행동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작가의 프로젝트는 함께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네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가. 거대한 압수하는 손이 모래사장에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출신 자연주의 예술가가 생분해성 친환경 물감으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악수하는 손은 지구촌의 공생과 연결을 상징합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그림을 그린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개방된 지 2달이 넘은 청와대는 야간 개장까지 시작하며 이제 나들이 명소 중 하나가 됐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계획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를 이건희 컬렉션 같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개방한 청와대는 방문객이 13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명소가 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청와대 관저와 본관을 상설미술전시장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빈관이 고품격 미술품 특별전시장으로 바뀔 예정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에 기증된 한국화 거장의 작품은 물론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청와대의
문화예술 공간은 소장품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작품들 그런 걸 대여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지방도 균형 있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미술품의 지역 순회 전시의 활성화를 지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업무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역사를 직시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통일부 업무 보고는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으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볕이 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무더위 속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흐린 하늘 속에 서울의 낮 기온 24.6도, 광주는 25.9도 선에 그쳤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의 장마는 쉬어가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모레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는 2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춘천과 서울, 대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장맛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